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오늘은 알면 알수록 지식과 건강이 쌓이는 시간, 의학 알지와 함께합니다. 시청자분이 보내오신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해마다 봄이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날씨가 쌀쌀해지고 환절기가 오니까 비염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봄철만 잘 넘기면 될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러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고 10살인 저희 아이도 그럽니다. 라는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알레르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상의 적이라고도 불리는 알레르기 질환, 특히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대전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양은혜 전문의 모시고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청자 궁금증부터 풀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봄철에 알레르기 질환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게다가 사연 보내오신 분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을 환절기에 악화가 된 이유가 뭘까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환절기 시기에 네.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지만 봄철에는 그 나무 꽃가루가 그리고 네. 가을철에는 그 잡초 꽃가루가 날립니다. 아, 다르군요.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봄철에 나무 꽃가루 양이 훨씬 많지만 그 잡초 꽃가루가 좀 더 그 알레르기를 강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에서 예. 잡초 꽃가루가 있는 분들이 가을철에 증상이 너무너무 많이 심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고하기를 네. 국내에 9월, 10월 달에 알레르기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잡초 꽃가루라는 게 이제 가을철에 네. 그러면 잡초 꽃가루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잡초 꽃가루는 가을철의 대표적인 꽃가루로는 그 쑥, 돼지풀, 환섬덩굴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주위에 아파트 단지, 언덕배기 같은 데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꽃가루들은 9월, 10월경에 보통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연 보내신 분은 자기가 아마 봄철만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네네. 아마 나무 꽃가루가 있으면서 잡초 꽃가루도 있으셔서 가을철에도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고 예. 이 잡초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봄철보다 가을철에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알레르기라는 게 뭔가요, 교수님? 네. 알레르기란 말은 1906년 그 오스트리아 소아과 의사인 폰 비르케가 처음 사용한 그리스어인데요. 네. 이상 반응, 알레르기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와 같은 일반적인 물질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는데요. 네네. 그 일반 사람들은 몸에 해롭지 않지만 이 일부 사람들에서 그런 그 몸에 해롭지 않은 외부 항원들이 과민한 변역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반응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면역이라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이제 몸속에서 이런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나면 이제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애는 아토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 종종 듣는데 이 아토피가 알레르기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토피는 한마디로 유전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알레르기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유전적 알레르기를 일으키고자 하는 유전적 경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아토피는 이제 알레르기가 쉽게 일어나는 말하자면 일종의 체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네. 너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알레르기 질환은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피부에 나타나면 아토피 부염, 코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네. 그 기관지에 나타나면 천식, 눈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결막염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꽃가루 알레르기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체질이라는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태어나서 네. 환경적으로 같이 작용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유전적 체질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질환의 양상도 다르고 네. 그 질병의 중증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셔야 될 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레르겐에는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식품 약물 종류가 있고요. 예. 공기에 떠다녀서 그 코나 기도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흡입 알레르겐이 있습니다. 흡입 알레르겐에는 주로 진먼지 진드기, 그 개, 고양이의 털과 비듬, 그리고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의 성분 등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청소하거나 뭔가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코가 간질간질하다 기침이 나곤 하는데 이제 먼지에 알레르기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알레르겐은 어떻게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특정 저희가 알레르겐에 대해서 그 알레르기가 생기면 그 원인 알레르겐에 반응하는 이뮤노글로불린 E, 즉 IgE라는 알레르기 항체가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이 알레르기 항체에 알레르겐이 들어와서 붙어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데요. 이 IgE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혈액 검사 또는 피부 단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혈액 검사는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존재하는 원인 물질에 대한 IgE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부 단자 검사는 직접 피부에다가 그 원인 물질을 살짝 주입해서 부풀어 오르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게 네네. 됩니다.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있다, 그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약이 있다고 하면 피부 반응이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피부 단자 검사를 난 꼭 해야겠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네. 약 한 일주일간 끊고 병원을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액 검사와 피부 단자 검사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오늘 주제가 소아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성인 알레르기 질환과 또 구별이 되는 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소아들은 저희가 이 알레르기 질환 전체 인구의 유병률을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네. 그 영유아 어린 소아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면서 감기가 자꾸 걸리니까 쌕쌕거리는 무쇠기관지염이나 반복적인 기관지염을 자주 앓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보통은 초등학교 갈 때쯤은 이 감염이 주니까 쌕쌕거림이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일부는 감기가 없이도 이 쌕쌕거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초등학교 이후에 소아천식으로 진단을 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던 아기가 천식은 앓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 가니까 코가 간지러워요, 네네. 재채기하고 눈이 빨개져요.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기 때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커가면서 천식 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질병의 알레르기 질환의 양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아과에서의 어떤 아토피 피부염, 소아천식, 그다음에 비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응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레르기 질환이 그러면 연령에 따라 변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유병률이 바뀌는 거죠. 어릴 때 생겼던 게 좋아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아기 때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성 좀 오래되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가렵다. 네.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면 빨갛고 진물 나고 그렇죠. 닦지 않고 이런 세 가지가 결합돼 있을 때 저희가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성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겪는 게 아토피 피부염인데 그러면 아이가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아주 심할 때는 누구나 봐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조금 긁어요, 피부가 건조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요. 일단 가려워해야 됩니다. 가려워하고 일단은, 아기가 자꾸 나아졌다가 생겼다가 반복되거나 오래 가고 그리고 피부염, 습진 같은 병변이 피부에 있을 때 한 번쯤은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그 특징적 피부 병변과 호발 부위가 있는데요. 그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그 첫 번째 그림은 1세 이하의 영아기 아토피 피부염 아기인데요. 뺨, 이마, 그리고 머리에 지금 습진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부위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세부터 11세 학동기에는 팔, 다리에 접히는 부위에 저런 발진과 습진이 잘 생기고요. 12세 이상과 그 성인에서는 이마, 목, 손목, 발목과 같은 부위에 잘 생기게 됩니다. 그 피부 병변의 양상은 습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급성 병변은 홍반, 진물, 딱지 등이 동반되고 만성으로 진행되며 피부가 두꺼워지고 잔주름들이 굵게 선명하게 지면서 태선화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얼마나 아플까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은데 부모님의 마음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소아 알레르기 질환을 다루겠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더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그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아이들이 볼이 붉거나 진물이 날 때 병원에 가는데 지루성 피부염, 태열, 신생아 여드름 등등 다른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토피 피부염을 말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사연이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거를 다 알면 보호자들이 병원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토피 좀 전에 언급하셨던 질환들은 각각 다 다른 질환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태열이 있어요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아기들에게서 나타나는 습진성 병변을 말하는 걸로 아토피 피부염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태열기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이잖아요. 보통은 영아는 2개월, 좀 소아들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저희가 실제로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2개월에서 4개월짜리 아기가 왔을 때 아토피 피부염 같은데 진단을 내리기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신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 소견에 따라서 태열 있어요, 태열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루성 피부염인데요. 그 사진에 보시면 아래쪽 그림에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 얼굴, 눈썹, 겨드랑이 이런 피지선이 발달하고 피지가 많은 부위에 잘 생기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 기름진 각질, 노란색 인설이 생기게 됩니다. 신생아 여드름은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여드름, 진짜 여드름 같은 것이 주로 볼에 생기게 되는데요. 두피에도 생깁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은 몸에는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요? 네, 그리고 위에 신생아 독성 홍반이라고 있는데요. 신생아 독성 홍반도 여드름처럼 그 발진 중간에 수포가 생깁니다. 좀 다른 거는 붉죠. 붉고 신생아 독성 홍반은 몸통에도 그 병변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 독성 홍반 같은 경우는 출생 후 1일, 3일 정도 생겨서 저절로 좋아지는 병변이라서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말고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에 발생을 하는지 또 이제 모습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원인 물질에는 아기 때의 아토피 피부염은 대부분 식품 알레르겐이 문제가 됩니다. 그 식품 알레르겐으로는 흔하게 우유, 계란, 밀가루, 콩,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등의 견과류, 그리고 새우계, 갑각류,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좀 많은 알레르겐인데요. 메밀이 있습니다. 그 아기 때 그러면 식품 알레르기가 좋아지면 아토피 피부염도 좋아져야 되는 게 생각하면 맞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청소년 성인기에도 아토피 피부염의 빈도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품 알레르겐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진먼지, 진드기 등의 흡입 알레르겐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땀, 거친 옷감, 스트레스, 화장품 성분 등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알레르겐,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이런 요소들을 제한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 및 악화인자를 먼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피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시에는 약물로 치료하게 됩니다. 주위에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이가 특정 음식을 이제 부모님께서 제한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피해야겠죠? 네. 아토피 피부염을 당연히 좋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원인 물질은 원인 식품이든 다른 거든 다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음식 섭취는 너무 소화한테 중요한 문제라서 가끔씩 보호자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흔한 식품 알레르겐을 임의로 안 먹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도 안 하고 계란, 그러면 안 우유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일단 직접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네. 그 음식을 제한하는 걸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유무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혈액 검사나 피부 단자 검사를 통해서 식품 알레르겐, 원인 알레르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미 계란을 먹고 있는데 그러게요. 알러지 검사에서 예.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잖아요. 아토피 네. 피부염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렇게 검사를 하고 정말 이것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를 직접 먹이는 경구 유발 검사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확실히 이 음식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 네.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걸렸을 때 피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타고난 체질, 아토피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로 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게 되는데요. 피부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적절하게 목욕하고 네. 충분한 보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매일 한 번 이상의 15분에서 20분 동안에 우리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37도 미지근한 물에서의 탕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누를 쓰는데 비누는 알칼리성이라서 비누 대신에 약산성 보습 비누나 그런 워시 제제를 쓰시고 때를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때를 밀듯이 수건을 닦을 때도 이렇게 비벼서 문지르듯이 닦으시면 안 되고 네네. 톡톡톡 두드리듯이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3분 이내에 로션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보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매일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건조해요. 그 이유는 보습이 안 되는 거라서 목욕을 자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습. 네, 보습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이 중요한데 이제 목욕 후 3분 이내 하루 3번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 중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심해지면 저희도 이미 진행된 병변을 그냥은 낫게 못하고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쓰는 약제는 국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흔히 부모님들이 저 스테로이드 이거 너무 겁나고 그쵸. 안 좋다고 해서 안 썼어요 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스테로이드를 가장 적게 쓰면서 피부를 빨리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생기자마자 심해지자마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도의 약을 충분한 기간 쓰셔야 됩니다.
네, 스테로이드제를 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또 궁금증도 많습니다. 사용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그 스테로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르는 국소 스테로이드는 혈관 위축 정도에 따라서 네. 강도가 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분류되어 있고 부작용 강도도 센 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1등급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거, 7등급이 제일 약한 거긴 하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저희 소아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을 선호하고 요 부위마다 또 다르게 쓰는데요. 네네. 보시면 손등, 발등, 손바닥, 발바닥 같이 두껍고 약이 잘 흡수가 안 되는 병변은 아주 센 등급의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뭐 눈꺼풀, 점막, 생식기 이런 약한 피부를 가진 부분은 스테로이드 등급이 낮은 걸 쓰고 기간도 좀 짧게 쓰게 됩니다. 바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게 5인트용 양상이 있고 로션 타입으로 묽은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인트 용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어른 검지 손가락 한 마디를 쭉 세로로 짜게 되면 그것이 어른 손바닥 두 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얇게 펴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기 등의 한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만 짜서 아기 등 윗부분을 싹 얇게 바르시면 되고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네. 네, 없고 이 습진이 심하다면 제가 하루에 2번, 뭐 일주일 바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경화담 하루에 1번, 뭐 3일만 발라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병변의 정도, 습진의 기간 따라서 그 바르는 양이나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테로이드제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오해와 진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아 아토피 보습제를 듬뿍 바를수록 좋다. O인가요? X인가요? 세모입니다. 세모?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보호자들 분들이 요즘 머리가 좋아서 예. 좋다는 건 아셔서 많이 바르시는데요.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말씀드렸듯이 피부 장벽에 기능 저하가 있어 쉽게 건조해지고 알레르겐이나 병균이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좋은 보습제를 쓰는데요. 수분 공급을 주로 해주는 수분제, 예. 피부의 수분 증발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바세린 같은 차단제, 밀폐제, 그리고 피부 장벽에 부족한 좋은 성분들을 추가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보강해주는 비싼 보습제, 이 연화제라고 하죠. 이런 네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습제라고 해도 기능과 성분에 따라서 그 자기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샘플을 써보시고 자기 맞는 피부의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예. 충분한 기간 하루에 잠깐 3번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번 이상 충분한 기간 충분히 쓰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그냥 한 번에 많이 쓰는 거는 무조건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군요.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습제를 바를 때 양보다는 성분이나 바르는 횟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좋지 않다.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X. 네. 네. 제가 병균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쓰라고 했잖아요. 네네. 내성 생기지 않고 약이 안 듣는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 원인을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약을 바꾸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아천식은 성장하면 저절로 괜찮아진다. 정답 뭔가요? X입니다. 네. 다 X네요. 네, 소아천식은 성장 후에 저절로 많이들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소아천식과 성인천식의 차이점은 소아천식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네. 그렇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크면서 그 기도 변형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조아지 천식도 성인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천식은 저절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의학 알지 오늘은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은혜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그
소아에서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앓고 있는 아기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일단 소아 아토피 질환이 쉽지 않은 병이고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드는 질환이지만 네. 잘 관리하고 함께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힘드실 때마다 혼자 뭐 포기하거나 좀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그 전문의와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함께 노력하면 좋아질 수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세요.